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의 이유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오전 2시 7분쯤 영장이 발부되면서 즉시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사가 끝난 지 5시간 만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시작한 영장심사는 6시간 40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178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20분가량 최후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검 측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간 구금된 채 수사를 받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었던 첫 구속대와는 달리 경호 예우는 중단됐고 에어컨 없는 3평 규모 독방에 수용됩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외환과 내란 공범 수사에 모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속도라면 특검 수사 목표가 조기 달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대 20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된 내란 특검팀. 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체포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내란 관련 혐의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만큼 앞으로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 등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관련자들이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입장을 바꿔 수사에 탄력을 받을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검이 조만간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관련 국무위원을 소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조기에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이끌어내면서 내란 특검이 특검법상 명시된 150일 기한 내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영장이 발부가 되려면요. 예. 기본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소명이 되어야 되고 예. 그런 다음에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또 충족되어야 되는데 주거가 부정하거나 그다음에 도망갈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예.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굉장히 중대한 혐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혐의를 인정을 하면 모르겠는데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하면 인지상정상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특검팀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중요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번복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의 진술이 번복됐느냐? 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번복된 게 아니라 김성훈 차장이나 강의구 실장이나 이렇게 윤 대통령의 최측근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번복된 게 예.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게 판단할 수 있었던 중대한 계기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 영장에 적시한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뭐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기각하거나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해명 내용을 보면 총기 휴대 지시와 관련해서 경찰의 무장 상황에 대한 우려, 걱정 예. 이랬다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이 다툴 만한 어떤 그럴듯한 항변이 아니라 변명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시기가 1월 7일, 1월 11일 1차 체포영장 실패한 후에 총기 휴대 지시라는 예. 혐의인데 그걸 경찰의 평소 무기 휴대 문제로 얘기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주장으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고요. 비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도 이 보안에 대한 지시였다고 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그 증거 인멸의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는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소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어떤 그런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영장실질심사 말미에는 재판부를 향해서 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 혼자 싸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립무원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예.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찰총장까지 한 법조인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제일 핵심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그야말로 끈떨어진 혼자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일정 정도 또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 석 달쯤 전만 해도 예. 4월 4일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직무가 정지되어 있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당도 그때 윤 대통령 많이 지지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다음 심지어 수만 명의 지지자들이 이제 거리를 광장을 꽉 채우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다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셨지만은 변호사들까지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섭섭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은 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워딩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이제 체포영장 이의 신청이라든지 체포 적부심이라든지 영장실질 심사라든지 형사 사법 절차마다 그동안 이의를 제기해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사실 형사소송법이 예. 인정하고 있는 모든 불복 이의 절차를 다 해오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던 구속 취소 결정이 3월 8일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혹시라도 이제 그런 기대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상황이 좀 다른 것은 그때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약간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명분 삼아서 계속 다투어 왔는데 지금은 특검 수사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어떤 위법 불법의 주장을 한다고 해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낮아졌어요. 하긴 할 것 같지만 예. 그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속 적부심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때와 달리 경호는 받지 못한다고 하고 이 독방에는 또 지금 에어컨이 없다고 해요.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그렇다고 합니다. 독방에만 에어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서울구치소에 다 없다고. 모든 예. 구치소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들 예. 시설에는 에어컨도 없고 예. 그다음에 겨울에는 난방 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감옥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4일 이전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무만 정지가 되어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 경호법에서 제공하는 모든 최고 수준의 경호가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됐을 때 과연 누가 경호의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이냐. 결국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를 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예우 같은 것들이 그다음 또 그건 뭐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호 외에는 어떠한 더 이상의 특혜도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란 특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이제 출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윤 전 대통령 구속이 다시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 상황들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외환 또 공범들에 대한 수사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보완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사건들은 이미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상당한 수사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요. 20일 안에 이제 보완 수사를 거쳐서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 외환죄 관련된 수사가 아직 광범위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특검은 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또 중요 임무 종사자들 관련해서 국무위원 관련된 수사가 일부 진행이 됐지만 이 한덕수 총리라든가 네. 뭐 등등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기소 단계까지 이를 정도의 수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특검은 그 부분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앞으로 수사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조금 더 보강 수사 이루어진 다음에 예. 이제 수사보다도 오히려 이제 기소가 될 거고요. 기소가 되면은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될 거고 공소 유지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예. 그런데 이제 구속 기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은 이전보다는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 구속 기한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 특검법에 따르면 언제까지 재판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상황과 관련해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상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했습니다. 네,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미국 측이 공감을 표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을 찾아 방미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동맹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통상과 투자, 안보 등 전반을 논의했으며 포괄적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포함된 관세, 비관세 문제뿐 아니라 양국 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조속한 시일 내 진행하는데 미국 측도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1일 전까지 협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나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시한인 내달 1일 전에는 양국 정상회담도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 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한국 국방비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방비 전반에 대해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아직 한미 패키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지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로라입니다. 집권 여당을 이끌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정청래, 박찬대 2파전이 될 전망인데 이른바 찐명 경쟁에서 누가 앞설지가 핵심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먼저 출사표를 낸 건 사선 정청래 의원. 강력한 당대표가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이 대통령과 한몸처럼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이 착용한 것과 같은 운동화를 신고 나온 삼선의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을 지키겠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두 후보는 손을 맞잡고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지지자는 상대 후보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 임기는 내년 8월까지지만 연임에 성공한다면 2028년 총선 때까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화되는 선거전이 자칫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민석 총리 사퇴로 공석유된 최고위원 선거에는 초선 황명선 의원만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신임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투표 55%, 대의원 투표 15%, 국민 여론조사 30%를 앞산해 다음 달 2일 최종 선출합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청문회 청구를 앞두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제자 논문의 오타까지 그대로 옮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주진우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복사 붙이기 하면서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복사집 사장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댓글에 달릴 정도예요. 교육부 장관은 연구윤리를 엄격히 지키라고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교육부 장관만큼은 논문 표절이 단 한 건, 한 문장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거고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서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줄줄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좀 방어가 더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는 과정을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자꾸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일단 후보자 측의 이야기는 이 논문 표절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일단 두 가지 좀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공대시잖아요. 공대이기 때문에 공학 논문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 카피율 갖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또 공학 논문의 경우에는 방법론이 똑같을 경우에 이런 방법론 부분에 있어서 좀 겹치는 부분이 본인이 똑같은 저자일 경우 그런 그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시기를 좀 봐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7대 인사 기준을 이야기할 때 논문 표절과 관련돼서는 2007년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2007년이 기준이 됐던 이유가 2005년, 6년 넘어갈 때 그 황우석 씨의 그 논문 조작 사건이 좀 크게 사회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김병준 당시 참여정부 교육부 총리, 그때도 이제 교육부 장관이었죠. 교육부 총리도 논문 표절로 낙마를 하면서 학계에서 이 논문과 관련된 윤리 규정에 대한 강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 이전의 표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전에 좀 악습 같은 것이 있었음을 양해해 달라라는 게 있고 근데 문제는 후보자가 2007년 이후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해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 당내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청문회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게 당내 기류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종류와 당시 논문을 작성할 당시의 상황, 그 특수성들을 좀 고려해야 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다른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지 않습니까?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서 자녀 유학 문제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좀 비판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를 홀로 유학하면서 의무 교육을 마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초중등교육법 위반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숙 후보자도 시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초중등교육법을 어겼다면은 그것은 결격 사유가 맞죠. 그리고 자녀 유학 문제를 떠나서 이 논문 표절 하나만으로도 이진숙 후보자는 자신 사퇴를 해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표절했는데 그것도 그냥 논문 표절도 아니고 자신의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고 그 제자의 그냥 논문도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을 베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표절을 심하게 했냐면 오타마저 똑같이 베껴서 한글로 정도라고 써야 될 것이 영문자판으로 타이핑을 쳐서 WJD 도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사퇴가 맞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2014년에 가천대 석사 논문이 표절 논란이 제기되니까 본인이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있죠.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논문 표절에 관대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문을 받게 될 겁니다. 조속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14일 청문회를 앞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관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하는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을 마치 어떤 자신의 집사처럼 부렸다는 의혹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좌진의 지금 주장일 뿐이라고 지금 후보자 측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적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건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고, 아마도 그 관계자 주변 사람들의 추가적인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지금 강선우 의원 뭐 보좌진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도 지금 같이 비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회 보좌진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국회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교체되는 방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말 갑질을 해서 교체가 많이 되는 곳도 있고 정말 일이 너무 힘들어서 교체가 많이 되는 방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속했던 방이 교체가 상당히 많았는데 거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체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 관계자들 아니면 보좌진들 이런 사람들의 추가적 증언에 따라서 이 강선우 후보자의 문제는 전 해결될 수 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해주느냐에 따라, 어떤 증언을 해주느냐에 따라 기류가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좌진 교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셔서,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의 지난 5년간 그 의원실 보좌진이 46번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로 보이는데 이게 뭐 업무의 강도가 높아서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회의원 1명당 입법보좌진이 9명입니다. 4급부터 9급까지. 그러면 5년간 46번을 교체했으면요, 본인의 보좌진의 평균 근무 기간이 만 1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은 강선우 의원은 본인의 보좌진을 그만큼 믿지 못하고 팀워크를 형성하지 못하는 분이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강선우 의원이 공무원 신분인 본인의 입법 보좌진에게 사적인 그 살림을 수발들도록 했다는 그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뭐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 심지어 변기 수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과연 그 보좌진 출신이 지금 시점에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소수 정당 중에 진보당에서 이른바 생활비서라고 하는 좀 기묘한 제도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보당의 어느 유력 정치인에게 이른바 여성 생활비서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수발을 들게 했고, 그랬는데 그 생활비서에 대해서 성폭력이 있었고 진보당 내에서는 이것을 쉬쉬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이 말 자체로만 들어봐도 굉장히 전근대적인 제도처럼 들리는데, 민주당은 국민적인 물음에 답해야 됩니다. 과연 공무원 신분인 국회 입법보좌진을 일종의 생활비서처럼 부리는 것을 용인해도 좋은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기용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인사 철학인가? 국민의 물음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이 한 언론을 통해서 폭로한 얘기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는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이진숙 위원장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하고 때로는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권이 바뀐 뒤에도 국무회의에 계속해서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근거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13조 1항에는요,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통위법 6조 2항에 가면은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관행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근거한 법률상의 권한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상의 어떤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침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을 감독할 수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못 나오게 하면 그 법률에 규정한 취지는 몰각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돼요. 사실은 전형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마저 있다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제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본인의 말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에 안 맞아서 못하는 것이 있으면 차라리 법률을 고치든가 대통령실에서 법률 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참석 원칙을 규정한 대통령령과 법률에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방통위원장은 이 옵저버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처분을 내린 이유는 이준석 위원장이 그 국무회의, 비공개 국무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서 밖에다가 외부에다 발설하는 문제들, 그리고 자꾸 SNS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발언들을 올리고, 과거에 사실 방통위원장 시절에도 직무 정지됐긴 합니다만 그 당시 뭐 유튜브 같은 데 출연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감사원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꾸 이렇게 비공개 회의의 내용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향후에 뭐 본인이 정말 선출직에 나가기 위한 그런 과거에 뭔가 그 행위들을 쌓아가기 위해서 자꾸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이 방통위원장 문제가 뭔가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이런 그 위원장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도 본인이 끝난 다음에는 좀 임기를 맞추는 방통위원장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처럼 저는 이거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이런 방통위원장 같은 자리가 중립성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리를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사실 임기를 맞추지 않았던 것인데, 늘 이렇게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거에 대한 손을 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라면서 여당의 사퇴 요구는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원장이 처한 상황을 놓고 지난 정부 당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당시에 3년 임기를 정확하게 다 채웠죠. 그리고 민주당은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임기 수호를 위해서 전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니까 감사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표적감사라고 굉장히 성토에 맞지 않았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그때와 180도 달라져서 공수교대가 된 채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임기를 마쳤듯이 이진숙 위원장도 법률이 정한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것이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의 행정 각부로 두지 않고 일종의 독립기구처럼 만들어서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게 한 취지에도 맞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에 이진숙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어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장관급 인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하고 공직선거법 선거 때 뭔가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들을 했다면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뭔가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라라고 한 것은 뭔가 이준숙 위원장에 대한 압력이나 뭐 탄압이라기보다는 원론적으로 당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보고요. 빠른 수사가 이어져서 정말 이준숙 위원장이 정말 잘못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준숙 위원장이 주장하는 대로 그런 그 법을 위반한 행위는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빨리 내려달라고 주장하는 것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자체가 이진숙 위원장이 내년 대구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낭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데 지방선거는 내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그만두고 나온다면 법률이 보장한 임기를 끝까지 충실하게 다 해야겠다는 이진숙 위원장이 비치고 있는 입장과는 사뭇 모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 정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를 했는데 사실은 방송 3법에 대해서 소관위원회인 방통위의 안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것은 자기 정치가 아닙니다. 국가 정책과 관련되고 법률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 정치라고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핀트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수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에 방통위의 안을 아직까지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지금에 와서 갑자기 방통위 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갖고 지금 대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구시장 출마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사실 정권이 들어섰을 때 야당 인사를 뭔가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나올 때마다 본인을 좀 탄압받는 이미지로 해서 좀 문제를 점점 일으켜서 인지도를 높이는 이런 사례가 뭐 저희 진영에서도 있었고 보수 진영에서도 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저는 만약에 근데 이준석 위원장이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를 해서 대구시장을 출마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의 사퇴 이후 공석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노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가능성 차원에서 본인이 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출마를 접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하는 행위들은 그걸 목적을 갖고 하는 걸로 보여진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윤 위원장은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예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당을 다시 열고 다시 닫고 다시 여는 정도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지도부가 다 같이 망할 작정이 아니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우리 당원은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칼도 당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지도부에 권성동, 권영세 의원 나가시라라고 해석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또 그 이유 때문에 혁신위원장을 내려놓은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윤희숙 위원장이 이 자리를 받아서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다소 좀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은요. 국민이 출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애써 답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그 아래에 6번부터 10번까지 시험 문제 푸는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써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만들어서 답을 쓴 6번부터 10번까지를 국민들께서 채점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반년간 민심과 현저히 거리가 있는 잘못된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반성하고 돌아 나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노선을 주도한 분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구조를 바꾸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주도한 분들처럼 사람을 잘못 뽑은 것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당원에게 권리와 주권을 어떻게 되찾아 줄 것인지가 다섯 번째예요. 그런데 방금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이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번 문제는 어떻게든 건너뛰고 답을 안 쓰겠다는 표현처럼 들립니다. 이제 막 혁신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제가 단정을 하진 않겠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은 국민이 출제한 문제는 답을 안 쓰고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풀겠다는 자세로는 절대 혁신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습을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안철수 혁신위 경우도 전권이 없는 혁신위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희숙 혁신위의 경우에도
전권은 부여되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참 어렵죠. 왜냐하면 혁신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권한을 일단 부여해야 하고 그리고 혁신을 이끄는 그 정치인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윤희숙 이번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지금 직전에 있었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현역 의원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다선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에 지금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언더 찐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을 사실상 인적 쇄신 대상으로 설정했지만 그걸 추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 예측들이 많은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전략적 측면은 있습니다. 저는 칼을 휘두를 권한이 없다라고 말한 거는 사실 칼을 휘두르겠다고 말해버리면 그 인적의 쇄신의 대상들이 바로 준비를 하거든요. 저는 안철수 의원의 전략적 미스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메스를 대겠다고 하니까 메스를 댈 대상들이 너무 방어적으로 나와서 그걸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이 정말 전략적으로 이 발언을 한 것인지 정말 인적 쇄신을 할 의지가 있는지는 혁신의 결과물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상의 표현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또 모습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어떤 여론을 만들어 갈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당 내홍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요. 이 여당의 대야 공세도 본격화되는 양상이어서 굉장히 지금 사면 초과인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야권 인사들이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왔고 지금 민주당은 내란 특별법 등을 발의해서 야당을 몰아붙이는 모양새인데 이른바 적폐청산 두 번째 시즌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요. 상대 당을 말살하고 보겠다는 법안들을 반복해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4일에 박홍근 의원이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은 다음 선거 보궐선거를 제외한 가장 먼저 돌아오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즉 공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못 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류의 법안으로 해석이 돼요. 자, 엊그제도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의원 109명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조치 특별법이라고 하는 걸 발의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법안들은 모두 다 위헌적인 법률로 잘못된 것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런 법률들을 실제로 제정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률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여론이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야당을 살려줘야 되고 세워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그런 법률들이 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변화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이 야당의 편이 돼서 그 악법들을 막아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을 뭐 거의 사실상 말살하려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렇죠. 아니죠.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 당당한 분들은 전혀 이런 거에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 의원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고 조경태 의원도 최근에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이 협조를 해줄 건 협조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은 이 내란이나 비상계엄 관련돼서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당하게 뭔가 빨리 이거를 털어내기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비상계엄과는 연관이 없는 분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을 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협치해 나갈 의지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달 전 우리 쪽으로 표류해온 북한 주민 6명을 우리 정부가 어제 북측 해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측의 통보에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송환 조치에 나선 건데 북한은 NLL 인근에 경비정을 보내 주민들을 인수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 인도에 따라 북한 주민 6명이 탄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건 8시 56분입니다. 목선은 약 30분 뒤 NLL 북쪽 해역에서 대기 중이던 북한 경비정과 예인용 추정 선박 등 두 척과 접촉해 북측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송환단이들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표류하다 우리 정부에 구조된 북한 주민들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송환이 북한 주민 전원의 동의 아래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임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귀환하였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송환까지 넉 달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선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사를 통해 송환 계획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북측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우리가 통보한 일시와 장소에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측이 송환 장소에 나타난 걸 관계 개선의 신호라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남 전략 또는 대화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북한이 두 국가 관계 선언하고 남북 간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잖아요. 통일부 관계자 역시 이번 송환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남북 관계 개선 등 다른 사안과 연계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북한 주민 6명을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북한이 그동안 우리 정부의 통보에 무대응으로 무응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북한정이 나오기는 했어요.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소통을 물밑에서 하지 물 위에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3월 7일 날 2명의 어부가 서해를 왔고 그다음에 5월 달에 4명의 어부가 왔기 때문에 최장 124일 동안 남한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귀순을 거부하고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했고요. 일부 시설에서는 목욕까지 거부하면서 나는 남한에서 호의호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북한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송환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남북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송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 이제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의 직통 전화, 이른바 핑크폰을 통해서 송환 계획 통보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남한 전화는 안 받는데 유엔사 전화는 받는다라는 의미죠. 남북 간의 직통 전화 채널이 한 4-5개 됩니다. 그중에 이제 유엔사가 활용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핑크폰이라는 것이죠. 남측 전화는 받자마자 끊거나 아니면 아예 수신을 안 하는데 핑크폰을 통해서 2차례 전화를 했고 북측이 끊지 않고 남한의 이 송환 계획을 다 듣고 일정 부분 양해한 듯한 제스처가 조금 기계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이틀 전에 우리가 몇 시에 동해상으로 이 선박을 보낼 테니 귀측에서 이를 인계받아라. 이런 메시지가 갔고요. 드디어 이제 어제 D-Day 송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짧게 질문 드릴게요. 암묵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얘기죠. 소통 없이 망망대해에서 송환이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이런 사례는 2017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와 장소를 얘기를 하면 북한 경비정이 한 100m 정도 전방 후방에서 이들을 인계해가는 방식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짚어주신 것처럼 송환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30, 40대 남성으로 북에 돌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서해에서 구조가 된 다음에 124일 만에 송환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장 기간에 걸린 송환이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좀 정치 상황이 작용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두 국가론을 펼친 다음에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송환에 대해서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120살에는 최장 기록이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남북 간의 물밑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최근 이제 대북 확송기 방송 중단하고요. 대북 전단 살포 통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이제 북한 주민 송환하는 거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일각에서는 이거를 그냥 개선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측은 개선을 원하고 또 대화를 적극적으로 희망할 겁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두 국가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단기에 이런 3가지 조치로 인해서 남북이 당사자가 회담장에서 만나는 일을 아직은 북한 입장에서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파병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남측 관계는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북한을 향해서 유화 조치 좀 이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남북 기본 협정 체결, 국정과제 포함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협정문에선 통일이란 용어 빼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도 이제 북한이 두 국가로 지향한다고 짚어주셨는데. 네, 일단 이 협정 이게 뭔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그렇죠. 겁니다. 이제 지난 91년에 남북한이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을 책정했습니다. 당시 연영무 북한 대표단이 이제 워커힐 호텔에 와서 이 합의서에 사인을 했는데 당시에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 정부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 비준을 받는 어떤 협정을 만들어서 마치 남북 간의 관계를 외국과의 조약처럼 이제 활용하고, 그런데 특이한 점은 거기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제외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뭐 통일부를 지금 남북관계부라든가 여러 가지 명칭 변경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빼는 그런 협정문 체결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국민적인 여론을 좀 더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지만 이 협정이 국회 비준 통과되면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남성우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 4명이 강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입수가 금지된 급류지역으로 알려졌는데 지속되는 폭염에 물놀이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강변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구급차가 긴급히 현장에 도착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충남 금산군 금강상류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 4명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180명과 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 밤 9시쯤 실종자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하였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대전에서 놀러온 동창생들로 이 중 4명이 물놀이 장소의 반대편으로 건너간 뒤 사라졌고 이를 목격한 나머지 1명이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강폭이 약 40m에 이르고 급류 때문에 입수가 금지된 구역으로 알려졌는데 수심이 급변한 곳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강상인데 비가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는 이제 깊은데 그것들은 이제 그 일반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알지 못하죠. 경찰은 신고자와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요즘 재난에 가까운 더위 속에서도 외부 활동을 쉴 수 없는 분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시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은 40도 가까운 찜통 더위를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데요. 황재영 기자가 직접 동행해봤습니다. 긴급 출동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 여러 대가 소방서를 빠져나옵니다. 서둘러 올라탄 소방대원들은 출동하는 차 안에서 익숙한 듯 두꺼운 방화복을 입고 헬멧과 산소통까지 착용합니다. 필수 장비들만 20kg이 넘는데 문제는 무게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방화복을 입고 밖에서 10분 정도 있어봤는데요. 방화복 안쪽 옷은 흠뻑 젖었고 온도는 45도까지 올랐습니다. 외부 온도 35도에 비해 10도가 더 높습니다. 방화복은 필수 안전장비긴 하지만 화재 현장에 열기까지 더해지면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됩니다. 50도 정도에 육박하게 되기 때문에 현장 활동하면서 되게 인지력도 떨어지게 되고 정신력도 희미하게 돼서 한낮 떼약볕이 그대로 쏟아지는 아스팔트 위에서 하루 4시간씩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 타는 듯한 직사광선과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5가지 무질서 행위 중 꼬리 물기, 끼어들기 단속은 더운 날씨에 힘이 들지만 현재 집중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해 40도 가까운 찜통 더위를 묵묵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영등포 쪽방촌을 떠나는 병원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무료로 환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유명했던 요셉 의원이 영등포를 떠난다고 합니다. 병원 사람들이 동네를 돌며 작별 인사를 했는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요셉 의원 고용초 원장과 수녀님이 주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요셉 의원은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한 대한민국 1세대 무료 병원인데요. 지난 28년간 영등포 쪽방촌에서 60만 명의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이번에 영등포 쪽방촌이 재개발되면서 다음 달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데요. 주민분들이 참 많이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네, 병원을 자주 이용했던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원장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 의원은 1987년 고 선우경식 원장이 설립했는데 고용초 원장은 5번째 원장입니다. 그동안 후원을 통해 노숙인, 알코올 중독자, 행여병자들을 돌봐왔는데요. 고용초 원장은 앞으로도 이분들이 떳떳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불볕더위가 기승인데요. 오늘도 대부분 33도 안팎으로 덥겠지만 다행히 습도가 높지 않아 체감 온도는 이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7도까지 올라 이번 주 더위 절정을 향하겠고요. 다음 주 초부터는 차차 심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37도, 청주와 대전, 광주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연일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이에 따라 호남과 경남, 제주에는 최대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볕이 매우 강하겠고요. 오전부터는 제주도는 차차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에 비 소식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 수도권에도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